양관은 소용녀를 안고 고묘로 돌아와 그녀를 침상에 눕혔다. 그때 소용녀의 입에서 선혈이 터져 나왔는데 잠시 후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피를 토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관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며 눈물만 흘렸다. 소용녀는 그런 양과를 보며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피를 다 토해내면 더 이상 토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양과는 머릿속이 텅 빈 듯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다. 소용녀는 계속해서 피를 토해냈지만 정신은 조금 맑아진 듯 보였다. 그때 갑자기 양과가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더니 옥봉꿀을 가지고 와서 소용녀에게 먹였다. 이 꿀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잠시 후 소용녀는 더 이상 피를 토하지 않고 침상에 누운 채 깊이 잠들었다. 그제야 양과도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러자 이내 피로가 몰려오는지 양과 역시 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소용녀가 말했다. 전에 사부님께서 그러셨어. 감정이 격해져 피를 토할 때는 인삼, 전칠, 홍화, 당귀 같은 약재로 다스려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피가 멎지 않고 회복도 어려울 거라고 하셨지. 그 말에 양과가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가서 약을 구해올 테니 가만히 누워서 쉬고 계세요. 그러자 소용녀가 다시 눈을 감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고묘에는 약재를 살 은자가 없었지만 양과는 일단 산을 내려가 약방에 가서 빼앗든 훔치든 상황을 봐서 처리하기로 하고 고묘를 나섰다. 고묘를 나서자 눈부신 햇빛과 청량한 바람이 온몸을 간지렸다. 또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겼고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다. 고묘처럼 어두침침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양과는 즉시 경공수를 펼쳐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그렇게 양과는 정오쯤에 산기슭에 닿았다. 그제야 양과는 걸음을 늦추고 시냇가로 가서 소용녀가 자기 몸에 토열한 핏자국을 씻어냈다. 양과가 한참 핏자국을 씻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양과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곁눈으로 보니 묘령의 여인이었다. 살구빛 도포를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등 뒤에 검 두 자루가 꽂혀 있었다. 검자루에는 피처럼 붉은 술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제법 무공을 익힌 사람 같았다. 양과는 분명 중양궁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 확신했다. 중양궁이 아니라면 종남산 아래에서 만날 무리민이 누가 있겠는가? 양과는 상대가 여인인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청정산인 손부리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했다. 양과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려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바랐다. 그때 양과 등 뒤까지 걸어온 여자가 말했다. 이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그 말에 양과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을 들어 산 위쪽을 가리켰다. 큰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여자는 가만히 양과를 살펴보았다. 웃옷을 훌렁 벗어젖힌 채 낡은 바지 차림으로 시냇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농가의 일꾼이었다. 일어나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나 양과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러자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 내 말이 안 들려? 그 말에 양과는 앉은 채 고개만 들었다. 그 여자는 옥처럼 희고 윤기가 나는 두 뺨에 살짝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촉촉한 두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 여자가 다시 물었다. 산 위에 큰 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양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여자는 중양궁 사람이 아닌 모양이군. 만약 이 여자가 중양궁 사람이라면 산 오르는 길을 물어볼 리도 없었을 테지. 혹시 선자의 적인가? 양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여자는 양과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아직 양과는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아이였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말에 아이가 겁을 먹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자 두 잎을 꺼내 보이며 양과를 달래듯 말했다. 이봐, 내 말을 들으면 이 은자를 줄게. 양과는 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고묘를 찾는다는 게 마음에 걸려 그녀가 무슨 꿍꿍이를 가졌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예 바보인 양 멍한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보았다.
이 반짝반짝하는 게 뭔가요? 그러자 여자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건 은자라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새 옷이든 흰쌀밥이든 네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 그런데 넌 이름이 뭐야? 그 말에 양과가 답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바보라고 불러요. 그러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그냥 성고라고 부르라 했다. 내가 도끼를 좀 써야겠는데 집에서 가져다가 빌려주렴. 그 말에 양과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침까지 질질 흘리며 더욱 바보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집 도끼를 남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알면 저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돌려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런 양과의 모습이 재미있는 듯 가만히 웃다가 허리띠를 풀어 양과의 오른발을 향해 휘둘렀다. 등 뒤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양과는 고개를 돌리다가 날아오는 허리띠의 기세에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고묘파 무공이잖아. 그럼 저 여자는 전진파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묘파 사람이란 말이군. 양과는 허리띠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에 감기게 해서 꽈당 넘어졌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양과에게 다가와 은자 한 잎을 던져주었다. 이 은자를 보면 아버지가 도끼를 빌려주실 거야. 양과는 은자를 받으려고 손을 뻗으면서도 바보스럽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놓친 척했다. 양과가 은자를 주워들고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자 여자 역시 양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 눈에 비친 양과 모습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준수했다. 이 촌놈이 얼굴은 제법 잘생겼군. 그래봤자 돼지목의 진주지만. 양과가 거래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여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장검을 뽑아 양과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바보야,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양과는 그녀가 발검하는 모습에서 고묘파 검법임을 알아보았다. 아마도 이 여자는 사백의 제자인 것 같군. 분명 좋은 뜻을 가지고 선자를 찾아온 것은 아닐 거야. 조금 전 허리띠를 사용하는 거나 검을 다루는 것을 보면 무공이 상당해 보이는군. 더 바보처럼 굴어서 경계를 늦추도록 해야겠어. 양과는 잔뜩 겁먹은 얼굴을 하고 사정했다. 성고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곤 허리띠를 휘둘러 찰싹 소리를 한 번 내더니 그것을 순식간에 다시 허리에 감았다. 양과는 그녀의 빠른 손놀림에 탄성을 내질렀다. 양과는 속으로 감탄하면서 계속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 바보가 이 무공의 위력을 어찌 알고 이렇게 겁을 먹지? 설마 무공을 아는 것일까? 양과의 표정을 보고 여자는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어서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 양과는 원래 산을 내려가 약을 구할 생각이었다. 마음먹고 달리면 저 여자도 쫓아오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막수의 제자가 고묘를 찾아가면 틀림없이 소용녀가 위험해질 터라 양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정리한 양과는 얼른 일어나 농가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렸다. 그러나 여자 눈에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게 보였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여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양과는 한 농가를 찾아 안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이 밭일을 하러 나간 듯했다. 양과는 얼른 도끼 한 자루를 챙기고 마루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낡은 옷을 걸쳐 입고는 뒤뚱거리며 돌아왔다. 자, 이제 나와 산으로 올라가자. 그 말에 양과가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왼손으로 양과의 귀를 틀어주고는 오른손으로 검을 치켜들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지. 여자는 금방이라도 양과의 목을 베어버릴 태세였다. 그러자 놀란 양과가 가겠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피식 웃었다. 이 녀석 어리석기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같구나. 내가 써먹기 딱 좋겠어. 여자는 양과의 소매를 붙잡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자는 경공술이 대단한지라 올라가는 속도가 바람처럼 빨랐지만 양과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느라 한참 뒤에 떨어져서 쫓아갔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참 앞서가던 여자는 급한 마음에 되돌아와서는 왼손으로 양과의 허리춤을 붙잡았다.
여자는 그대로 양과를 들고 산 위를 향해 내달렸다. 양과는 여자의 팔에 매달리자 등으로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윽고 여자의 채취가 코에 물씬 풍겨왔다. 양과는 아예 힘을 빼고 완전히 몸을 내맡겼다. 여자는 한참을 달리다가 문득 고개를 숙여 양과를 살펴보았다. 양과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걸 보자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나서는 팔을 풀고 양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양과는 엉덩이를 만지며 엄살을 떨었다. 아이고야, 성고님 때문에 바보 엉덩이가 깨지겠어요. 그 말에 여자는 화가 나면서도 은근히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정년선자 이막수의 수제자 홍능파로 지난번 육립정 일가를 죽이려다 무부인에게 쫓겨난 여인이었다. 홍능파는 바위에 앉아 바람에 날려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었다. 양과는 곁눈으로 그런 그녀를 살펴보았다. 얼굴은 예쁜 편이군. 물론 도화도 곽백모나 우리 선자만은 못하지만. 양과의 시선을 느낀 홍능파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바보야,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냐? 그 말에 양과가 대꾸했다. 보면 보는 거지 왜랄 게 뭐 있나요? 보지 말라고 하시면 안 볼게요. 그 말에 홍능파는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 손질을 끝낸 홍능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양과의 팔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중양궁으로 가는 큰 길까지 왔을 때 홍능파는 활사인묘로 가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역시 선자를 찾아가는 길이었구나. 홍능파는 한참을 가다가 품에서 지도를 한 장 꺼내 들었다. 그때 양과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고님, 더 이상은 못 가요. 숲에서 귀신이 나와요. 네가 어찌 아느냐? 숲에 큰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귀신이 있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과의 말에 홍능파의 표정이 밝아졌다. 역시 활사인묘가 여기 있었군. 홍능파는 몇 년 사이 사부의 지도 아래 무공이 크게 진보했다. 산서지방에서 사부를 도와 무린 고수들을 물리치니 이막수도 자연스럽게 제자를 아끼게 되었다. 홍능파는 사부에게 전진교 도사들과 결혼 이야기며 옥녀심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옥녀심경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무공을 기록한 비급이 종남산 고묘에만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홍능파는 왜 고묘에 가서 옥녀심경을 수련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이막수는 대충 얼버무리며 그곳은 사매에게 넘겨주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돌아가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이막수는 남에게 지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 이미 여러 차례 고묘를 찾아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온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사매가 나이가 어리고 무공이 별 볼 일 없으나 손윗사람으로서 어린 동생과 겨룰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홍능파는 사부에게 고묘로 돌아가 옥녀심경을 되찾아올 것을 권했다. 사실 이막수도 옥녀심경을 원하고 있었으나 고묘의 각종 장치를 풀지 못해 그저 미루고만 있었다. 그래서 제자가 아무리 청해도 그저 미소를 띤 채 대답하지 못했다. 홍능파는 여러 차례 권하다 사부가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사부에게 종남산 고묘로 가는 길을 알아내 혼자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막수는 아는 바를 고지곳대로 일러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 사부가 장안에 있는 원수를 죽이라고 명하자 그 일을 마치고 곧장 종남산으로 달려온 터였다. 그리고 지금 양과가 가져온 도끼로 덤불을 헤쳐가며 고묘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다간 1년이 지나도 길을 찾지 못할 거란 걸 양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입구를 찾아 한참을 헤매는 사이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때 문득 이럴 게 아니라 이 여자를 고묘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양과의 뇌리를 스쳤다. 결심을 굳힌 양과가 도끼질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돌을 겨냥하고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도끼날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를 어째 도끼를 망가뜨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겠구나. 성고님, 저 돌아갈래요. 그걸 보고 안 그래도 조바심이 나 있던 홍능파가 양과에게 화를 냈다. 가긴 어딜 간다는 말이냐? 그러자 양과가 홍능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성고님은 귀신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 말에 홍능파가 코웃음을 쳤다. 귀신이 날 무서워해야지 내가 왜 귀신을 무서워한단 말이냐? 귀신이 나타나면 내 단칼에 두동강을 내버릴 것이다.
그러자 양과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절 속이는 건 아니죠? 내가 널 속여 뭘 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우물쭈물하던 양과가 말했다. 성고님이 귀신보다 세시다니 제가 무덤으로 모시고 갈게요. 귀신이 나오면 쫓아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홍능파의 얼굴이 환해졌다. 무덤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어서 날 거기로 안내하거라. 양과는 그녀가 의심할까봐 또 주절주절 떠들어대며 귀신이 나오면 꼭 죽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능파는 양과를 안심시키며 귀신이 나오면 모조리 죽이겠다고 큰 소리쳤다. 양과는 그녀의 손을 끌고 꽃덤불을 나와 고묘로 가는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때는 이미 깊은 밤, 달빛도 별빛도 없었다. 양과는 그녀의 손에서 부드러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두 명 모두 여잔데 왜 선자의 손은 차갑고 이 여자의 손은 이렇게 따뜻할까? 양과는 의아해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무림의 누군가가 홍능파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그녀는 진작에 칼을 뽑아 그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과는 바보이고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더구나 양과의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게 아주 바보는 아니어서 내가 예쁜 줄은 아는가 보군. 잠시 후 양과는 홍능파를 고묘 앞까지 데리고 갔다. 약을 구하러 나올 때 허둥거려서인지 묘의 문이 잘 닫혀있지 않았다. 홍능파는 양과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묘로 발을 들여놓는 모습을 보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양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얼른 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홍능파는 활사이묘는 길이 복잡해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길을 잃고 만다는 이야기를 사부에게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양과는 주저없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걸음을 옮기는 게 아닌가. 홍능파는 익숙하게 길을 찾아가는 양과의 모습에 점점 더 큰 의심이 생겨났다. 잠시 후 양과는 소용녀의 침실 앞에 도착했다. 양과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문을 밀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옆에 홍능파가 있어 꾹 참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 왔어요. 막상 고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보니 홍능파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다 왔다는 양과의 말에 그녀는 얼른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꽃을 튀겼다. 그리고 탁자 위에 초가 있는 걸 발견하고 불을 붙였다.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홍능파는 무덤 안에서 사숙인 소용녀와 만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태연하게 침상에 누워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인지 자신을 하찮게 보고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검을 가슴 앞에 반드시 세우고 예를 갖추었다. 제자 홍능파, 사숙님께 인사 올립니다. 한참 후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소용녀가 천천히 돌아 누웠다. 홍능파는 소용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막힐 듯 놀랐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있다니. 홍능파는 저도 모르게 낯을 붉히며 다시 한번 예를 올렸다. 제자 홍능파, 사숙님께 인사 올립니다. 그러자 소용녀가 힘겹게 물었다. 사자는? 사자도 오셨는가? 사부님께서 저에게 먼저 가보라 명하셨습니다.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그만 가보거라. 이곳은 너뿐 아니라 네 사부님도 올 수 없는 곳이다. 홍능파는 병색이 완연한 소용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앞가슴에 피가 맺혀 있고 말할 때 심하게 숨을 헐떡거리는 게 중병이 든 것처럼 보였다. 상황 파악이 끝난 홍능파의 경계심이 허물어졌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닌가. 큰 저항 없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보아하니 소용녀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것 같았다. 사숙님, 사부님께서 옥녀신경을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사숙님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소용녀는 오랜 수련을 통해 칠정육욕을 모두 억눌러 세상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언제나 담담하게 평상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홍능파의 말을 듣자 자제심을 잃고 화가 솟구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걸 보고 홍능파가 얼른 다가가 그녀의 혈도를 몇 차례 누르자 소용녀가 천천히 깨어났다. 사자는? 그분을 모시고 와라.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나 홍능파는 문파의 비급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기다란 은침 2개를 꺼냈다. 사숙님, 이 침을 아시지요? 어서 옥녀심경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무례를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과는 예전에 빙백은침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화들짝 놀랐다. 무심코 손에 쥐기만 했는데도 중독이 되었는데 이 침을 몸에 맞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사태가 위급하게 돌아가자 양과는 홍능파에게 다가갔다. 성구님, 저기 귀신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홍능파에게 좀 더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껴안으며 견정과 경문 2군데에 혀를 찍었다. 홍능파는 양과에게 무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막 양과에게 욕설을 퍼부으려는 순간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양과는 그녀에게 혹시 스스로 경맥을 통하게 하는 무공이 있을까봐 다시 거골열도 몇 차례 찍었다. 선자, 이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예요. 제가 이 은침으로 좀 찔러줄까요? 그러면서 옷자락으로 손가락을 감싸고 은침을 집었다. 홍능파는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양과의 말을 또렷이 들었다. 양과가 은침을 집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애원을 해보려고 했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애처로운 눈빛으로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다. 과야,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어서 문을 닫아. 소용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 말에 양과가 얼른 알겠다고 대답하고 몸을 돌리려는 찰나 뒤에서 웬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해 잘 지냈어? 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쩌지? 양과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촛불 아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이 둥구스름한 미인, 바로 정년선자 이막수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